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요때 한동훈은 왜 또 올라왔나? 네. 예. 그리고 한동훈의 행위는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드나? 요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네. 예, 그거를 우리 봉우리가 뉴스레터로 정리했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시 됐어요. 오늘 본인이 수락을 했고, 네, 임명 뭐 조만간에 이제 이게 절차가 있어가지고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아마 26일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될 것 같고 오늘 본인이 수락을 한 것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굳이 다 화면으로 보여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화면에 준비가 돼 있긴 한데 재밌는 거는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왔죠. 예. 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등장했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배가 12척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이순신 장군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12월 20일 날 나왔고요. 오늘은 여러분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본인의 정말? 칼럼에서 네. 강감찬 장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을 아껴 썼으면 현종이 죽었다. 고려 현종. 이게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인기 드라마인 고려거란 전쟁을 네. 노리고 또 쓴 예.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순식간에 한동훈 장관이 이순신 강감찬급이 됐어요. 근데 나는 약간 그 한동훈 장관한테 이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선조란 얘기인가? 거긴 약간 동의가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네. 자꾸 서울에 안 있고 다른 데 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의힘도 오바지만 네. 그거를 또 받아가지고 강감찬 장군을 쓰는 우리 언론. 네. 예. 사실 김순덕 대기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동안 되게 비판적이었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원하는 건 아닌 거죠.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이게 쪽에서. 실패라고 표현하면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누구나 저도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원하지 않아요. 예.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게 싫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몰락하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 세력이 몰락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보수를 떠안고 같이 그렇죠. 떨어지는 게 그렇죠. 싫은 거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만 망하는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얼굴이 돼버리는 상황이 싫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이순신 강감찬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12월 19일 날에 이제 정치 참여 선언 발언을 했고 오늘도 이제 수락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말 비슷한 말을 오늘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수호신으로 오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다. 네. 이런 얘기 이걸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오늘도 뭐라 그랬냐면 20년 동안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검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공공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정치를 해온 거다. 이제 내가 현실 정치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봉우리가 가져온 여러 가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서 이 말이 이해가 돼서 따온 걸까? 이걸 따올 땐 뭔가 이해가 돼서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요. 네. 신기한 일입니다, 진짜. 뭘 따와도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예. 그 어법을 알게 됐어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한동훈 사투리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됐는데. 야, 연구같이 진짜 없는 언어인데. 예. 법조 기자를 상대하던 버릇. 이 이제 그 말에 남아 있어. 예. 그동안은 내가 너희들한테 정보도 주고 기사거리도 줬는데. 내가 갑이었다는 거지. 근데 니들이 요즘 나한테 하는 게 좀 그렇다. 이제 나 말 안 해도 된다. 왜냐? 내가 비대위원장이 됐거든. 근데 원래 정치인이면 더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성실하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공선 추구하느라고 20년 동안 한 정치가 뭘까? 그러니까 도대체 뭡니까? 네. 공무원이 기자에게 물론 버릇없는 기자도 있고 이상한 기자도 있겠지만 독한 마음을 먹으면 얘기 안 해주고 부담을 느끼면 얘기를 해줍니까? 그 부담도 뭐냐면 안 됐다 미안하다 그게 내가 나한테 좀 부담이 되더라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보도가 그래서 더 아쉬운 건데 한동훈 장관한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 언론이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그리고 특검법 관련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보면 진짜 최근에 제가 정말 우리 언론은 나의 기대를 항상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그럼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보도 보면요. 정말 이거는 거의 팬클럽입니다. 팬클럽. 국민의힘에 김기현 대표 특보였던 사람이 기고한 거예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잘려나간 당대표의 특보가 한동훈 장관을
극찬하는 칼럼을 기고문을 일단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거는 이 한동훈 장관은 이 정치적 변화를 이끌고 올 것이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계속 혁신 이런 쪽으로 이제 보도를 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말이 이상해. 네, 이것도 이상해.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 그 어느 정치 인사보다도 자유롭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새로운 정치적 지지도를 이끌어내는데 충분하다. 그럼 예전엔 자유롭지 않았다는 건가? 정치 인사보다도 자유롭다는 얘기니까 그건. 네. 다른 정치 인사는 자유롭지 못하다. 네. 정치적 변화 그래서 끌어내지 못한다. 하지만 한동훈은 자유롭기 때문에 정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게 새로운 지지를 끌어낼 것이다. 이게 제가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네, 맞아요. 최대한이죠. 그게.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정치란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네. 정치적 변화, 정치 인사, 정치적 지지도. 되게 쓸데없는 말인데 정치가 자주 등장하죠. 그러네요. 변화가 2번 등장하고요. 네. 자유가 1번 등장해요. 핵심 언어는 딱 이거거든요. 정치 3개, 변화 2개, 자유 1야. 요게 키워드야.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이 키워드를 얽느라고 엮어서 하느라고 이런 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한동훈은 정치 초보생이야. 네.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네. 한가는 정치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지금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변화시켜 줄 거야. 계속 혁신한다고 지금. 그래서 변화할 사람이야 이 얘기고요. 그런데 윤석열 아바타 아니야? 아니야. 그는 자유로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비는 자유예요. 네. 그래서 이 기사 계속 보시면요, 진짜 팬심이 뛰어난데. 이거 보시면 수직적 당정관계 얘기를 해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신경 쓰이나 봐. 그러니까 이 기고문뿐만 아니고 많은 기사에서 이 부분을 되게 카바를 쳐줍니다. 열심히 포장을 해주는데 카바 나왔습니다. 여기 저는 이 기고문이 너무 웃겼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가바쳐주지 않아. 뭐라고 하냐면 일단 수직적 당정관계는 여야 모두 책임인 공범이래. 여야 모두가 공범이래 갑자기. 왜? 아니 왜? 국민의힘의 수직적인 당정관계 야당이 왜 공범이야? 야당이 왜 공범인데 도대체? 와 이게 대단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상한 사람이니까. 네. 누구라도 집권 여당이 비대위원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연과 전화를 포장해서 견제를 하면 안 된대요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우려하는 쪽은 뭐냐면 결국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홍천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고 다 하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에게 그렇게 막 고언 직언하면서 하면 안 돼. 그건 하수야. 그건 하수야. 근본적인 처방은 뭐냐면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법을 바꿔라. 이게 진짜 맞는 게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적이 있거나 없거나 지금처럼 하겠죠. 당연하지. 네. 만약에 당적이 없으면 다른 당을 만들어서라도 할 사람이지. 그럼. 더 웃긴 건 방금 지가 한 말하고 바로 뒤에서 한 말하고가 말이 안 맞잖아요. 직원이나 고언은 하면 안 되고 당적은 파야 돼. 당적은 파야 돼? 야, 당에서 나가라는 거 그럼 직원이 아니고 고언이 아니야? 남겨두고 직원 고언하고 못하게 막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제가 볼 때는 신문사가 먼저 제안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나 또는 이 사람 뭔가 누군가가 짠 사람이 있는 거죠. 일종의 홍보 전략을 짜는 사람이 기성에 있는 언론사 가운데 지면 하나 줘 라고 했을 때 그걸 준 언론사가 국민일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조선일보 사설도 하나 가져왔는데 조선일보는 조금 속내가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한번 복잡하죠.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참 솔직한 매체기네. 이럴 때 보면 조선일보는 보면요,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엄청 칭찬해요. 일단 윈 문단에서 장관직도 정말 잘했고 참신한 이미지도 있고 반듯한 장관, 대중적 지지까지 얻고 있어. 심지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와 맞서는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잘할 거야. 이렇게 엄청 칭찬해놓고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데 제목에도 잘 드러나지만 이거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찍어서 이렇게 한 게 맞냐? 이것 때문에 욕먹고 있는데 이거를 또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찍어 내려보내는 게 맞아?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끝나요. 방금 전에도 제가 가볍게 지나갔지만 지금 야당 대표를 너무 함부로 범죄자로 이미 규정을 해놨죠. 이런 측면도 보면 한동훈 장관하고 사실 굉장히 뜻이 통하는 매체인 거죠.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개소리도 계속하면 말이 된다라는 게 도대체 1년만 동안 큰 실수 없이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평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참신한 이미지 이건 그냥 개인마다 느낄 수 있으니까 법과 원칙에 충실해? 언행이 반듯해? 장관으로서 드물게 대중적인 지지도까지 얻었어? 다 개소리인데 이거 정말 보수 언론에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죠. 그렇죠. 인이백일 때까지 정말. 정치, 변화, 자유 똑같은 거. 정치, 변화, 자유. 그 한동훈 장관의 또 다른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어법이 쓰인 또 다른 중요 사안 김건희 특검 와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 교수님이 주신 장기 특명이 있어요.
장기까지는 아니다. 뭐 특검이 어쨌든 12월 말엔 처리가 되니까 여당 언론이 어떤 논리로 이 김건희 특검을 안 받으려고 하는지를 거부하는 명분을 좀 봐라. 그래서 일단 최근 일주일은 한 3가지 정도로 좁혀지기 때문에 근데 이 3개가 단 것 같아요. 3가지 정도로 좁혀져서 제가 여당 쪽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를 다 가져왔는데 먼저 화면으로 박정하 수석 대변인 11일 날 한 얘기를 보면은 매일 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총선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문장 보시면 이건 50억 클럽 얘기긴 한데 이거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대장동 50억 클럽이나 아니면은 주가 조작 건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다가 나오는 다른 것까지 다시 다 뒤져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총선용이다. 아니, 이렇게 여기 이제 2가지가 벌써 들어가 있죠. 박정하 수석 대변인 말에. 그래서 매일 브리핑하기 때문에 안 된다. 총선용이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물론 제가 뉴스레터에 써놨는데 이게 항상 논란이긴 했어요. 박근혜 특검 때도.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검찰이 맨날 언론에 특정 언론에 몰래 티타임으로 흘려주는 검찰발 보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비일관성이 또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때랑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때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그때마다 장장 30분 정도로 피의 사실을 설명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단순히 피의 사실과 증거를 단순 나열한 게 아니라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는 녹취를 까거나 언론에 공개된 적 없는 증거 내용, 예를 들어서 봉투 바스락 소리 이런 거 소리만 들어도 봉투 소리라는 걸 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도 피의 사실 공표가 논란이 됐어요. 이거는 심지어 그동안 안 나왔던 얘기 아니야.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웠거든요. 이거 봐, 이거 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할 때는 그게 국민의 알 권리고, 김건희 특검을 하면 그게 또 총선용이라 악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법이 총선용이다, 뭐 악법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검찰 수사 잘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변명거리들을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검찰총장 시절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도 혐의가 없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쪽에서는 계속 혐의 없음으로 이제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위에서 막아가지고 중진들이 막아서 중간 검사 그 간부급들이 막아가지고 또 위에선 또 찍어 누르고 그래서 중간에 샌드위치가 됐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 내부에 약간 분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특검법 관련된 온갖 변명은 딱 한마디로 저는 정리된다고 봐요. 검찰이 잘하면 돼요. 맞아요. 그렇죠. 검찰이 잘하라는 게 뭐냐면 한 번이라도 부르면 되고요. 맞아요. 소환하면 되고. 맞아요. 만약에 소환 안 하고 저기 기소나 불기소나 혐의 없으면 처분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소환해야죠. 소환 딱 한 번이라도 하시고 정말 문제 없다면 불기소 처분 또는 혐의 없음 처분 내리면 됩니다. 맞아요. 그거 안 하니까 특검 간 거 아니에요? 총선 전에. 이게 정답입니다. 그거를 2년 3년이 지나도록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특검이 온 거거든요. 그래. 사실 특검법이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그러면은 8개월이 지날 동안 그 전에 소환조사, 서면조사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은 여기까지 안 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그렇게까지 거부하지 않고 검찰한테 수사하라고 같이 압박했으면 여기까지 안 오죠. 안 왔지. 근데 여기까지 온 건 다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혐의도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아니 피고발한 일을 조사를 안 하고 넘기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소환을 하든 뭔가 다른 증거를 대든. 소환을 할 근거는 차고 넘치거든요. 정황이 많죠. 게다가 그 다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씨 관련된 판결에 판결문 안에 통정매매 건이라든가 요새 최근 뉴타 보도에서 다 이미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부정할 만한 반대 증거를 가지고 기소 안 결정하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반대 증거를 검찰이 찾는 것도 웃기네요. 그렇지.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김건희 씨 변호사가 찾아야지 그거는. 그럼 검찰이 그거 인정해 줄 수는 있겠지. 그거라도 하라고. 근데 그 소환 딱 한 번의 소환조차 검찰이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무리한 논리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 근본적인 얘기인데요. 뭔가 논리를 들어서 이거를 피해가려고 하면 논리에 좀 성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뭐 한동훈 장관 얘기했던 뭐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거는 너무 허접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그 발언 중에 그것도 있지 않나요? 그 기자가 물어봤더니 법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12월 19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말이 나오니까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건 독소 조항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브리핑 문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딱 좋게 시점을 골랐기 때문에
악법이다. 근데 네. 이것도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죠. 네. 시점을 지금 이렇게 고른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특검을 태웠으니까. 4월에 발의를 했다니까. 그때 네. 통과됐으면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총선하고 관계없이.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총선 네. 전이라서 싫은 거지. 그렇지. 그냥 총선 전이라서 너네가 싫은 거지. 그냥. 니네가 싫은 거지.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솔직히 싫지. 싫지. 무섭지. 예. 핑계는 총선 전이라고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봉우리 해석 좀 해주세요.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아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면. 김건희 수사 하자는 얘기죠. 빡세게. 뭔가 지금 걸었어. 네. 맞든 틀리든 일단 건 거야. 일단 한번 던졌어. 던졌어. 굉장히 스스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수사 하자는 거지. 네. 네. 특검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하자. 네. 당장 하자. 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아바타 의심을 걷어들이는 나만의 방법이다. 특검하자. 멋있다. 네. 예. 오늘 특종 나왔습니다. 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 특검 필요해. 야 이제 가짜 뉴스로 고발 당할 일만 남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네. 도대체 이 얘기 왜 나는 이게 앞뒤 문장을 제가 정확히 못 봐가지고. 네네. 근데 제대로 인용한 데는 없는 것 같던데. 딱 저렇게만 인용.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 근데 제가 이거 인터뷰하는 거 봤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근데 안 진짜? 가요. 진짜로 안 가요. 특검하자는 얘기 아니면 네. 이해가 가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도 그래야 되는데 김건희는 예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법 앞에 예외가 없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야 되는데 이 특검법은 악법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 잠깐만. 악법이라고 했으면 여전히 법인 거잖아. 네. 그럼 법 앞엔 예외가 없어야 되잖아. 악법은 법이 아니야. 왜?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말입니까? 안 되네. 소크라테스 그말 악법도 법이다도 몰라요.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도 그래야 한다는 굳이 백보양보해서 이해를 하자면 그냥 하나만 한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옳은 말. 네. 그냥. 네. 모든 법이든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근데 특검에는 독소 조항이 있다. 그쵸. 그리고 사실은 악법이다. 네. 뒤에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인 거고. 근데 앞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꺼낸 말. 아무런 의미 없이 꺼냈으면은 뭔지 다시 물어보든가. 네. 아니면 그거를 인용을 하지 말아야지. 네. 이거 왜 인용하냐고. 왜 인용 값이 없는데 인용을 왜 하냐고. 놀라운 사실은 이 발언을 하자마자 나 진짜 우리 언론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발언이 속보로 쏟아져요. 너무한 거잖아. 이런 발언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했다고 속보로 쏟아지는데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느냐. 속보는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법 앞에 예외는 없다만 뽑았어요. 김건희 특검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그래서 마치 그 속보만 보면 그 제목만 보면 할 것처럼.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악법 뒤에 얘기가 뭐죠? 악법 얘기 합시다. 악법 얘기. 악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쪽 계통에 계신 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운동권이나 쓰는 말이에요. 맞아요. 국가보안법, 악법 철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국가보안법 악법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만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국가보안법 악법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그럼요. 굳이 말하면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라든가. 국제 인권 기준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든가 수정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근데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딱 그 정도 얘기가 이건 정치 언어도 아니라 정확한 법적 언어예요. 상식이지 그냥. 아니 어떻게 이미 존재하는 법 또는 앞으로 입법자가 만들 법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악법이라고 규정합니까? 맞아. 아니 그리고 이거 악법이라고 규정할 만한 것도요. 지금 시대가 지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이거 너무 피해가 많았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지. 그게 법을 하는 사람의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법을 하는 사람들이 입법자가 아니에요. 법을 하는 사람들은 법 해석자예요.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고 행정하는 사람이 법을 적용하는 거고 사법은 법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법적 판단들이 나와요. 왜? 법이 후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법이 후졌다는 게 애초에 잘못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시대에 뒤처져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법부는 특히나 우리나라 사법부는 법의 해석을 통해서 법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문언대로 해야 돼요. 외국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판례법이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입법자가 그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입법자가 아니고서는
법의 성격에 대해서 논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예. 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초에서만 논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악법이라고 안 하고 무슨 법이라 그래요? 헌법재판소는 위헌. 그렇지. 위헌 법률이라고 얘기하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예. 악법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네. 예. 이 무슨 사법고시 붙었다는 사람이 이따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 전형적인 그 아주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정치인의 헌법 아니에요? 이런 게 악법이라고 하는 게. 노련한 정치인은 이따위 소리 안 하죠. 그렇죠. 수준 낮은 정치인이 이제 자기 몰렸을 때 하는 얘기고요. 제가 운동권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운동권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세상이 잘못됐다고 바꾸자고 그렇죠. 나오는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존에 있는 질서를 대표하는 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면 입법자가 그걸 받아서 바꾸거나 혁명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국의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의 이름표도 안 뗀 자가 사법고시를 통과했다면서 그렇게 엘리트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직 입법자가 만들려고 하는 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다고?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이 제가 최근에 제가 이런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장관이라는 무게감이 너무 진짜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장관과 정치, 특히 국회 장관과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지금 현 정부의 장관들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느낌. 이거 여기서 다시 한 번 들었어요. 그럼요. 맞아요. 아니 막 야당 대표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막 계속 범죄자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악법이래. 이거는 국회를 무슨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찍어서 잡범이라고. 예, 이거는 그 최소한의 금도가 무너졌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악법론은 사실 요거 한마디면 되고요. 이건 소크라테스 시대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사실 그런 말 한 것도 아니고 실제는 아닙니다. 악법이라는 말은 정말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난 게 독소조항이에요. 이게 그나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이야. 독소조항 있다. 그것도 사실 입법자가 얘기해야지. 맞아요. 무슨 법무부 장관이 법 집행하는 사람이 그따위 얘기를 해요. 아직 안 만들어진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이게 엄청난 독이네. 아이고 사람 다 죽이겠네. 그 정도로 독이 세다고요? 근데 그걸로 사람 제일 많이 죽인 게 검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인권에 보루해야 되고 인권에 수호자여야 되는 검찰이 수많은 인권들을 그런 식으로 말살시켜 놓고 수사 상황 생중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는 왜 시행령 정치 하시지?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막으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막으시면 되지 왜? 그리고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저거는 왜 독소조항이라는 거야? 국민의힘이 해야 돼요 그럼? 그럼 그걸 여당이 해야 되냐? 원래 특검법은 보통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당 하나 야당 하나가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보통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취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의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섭단체에서 하나 이렇게 아마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 있게 왜 그렇게 됐게? 국민의힘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되죠. 당연하죠. 논의 과정에. 정의당이 원래는 입법 발의 안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정의당이 막은 거잖아요. 정의당이 검찰 지켜보자 그러고선. 그런데 정의당도 약간 팍 돌아가지고 너무 안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발의를 해버렸어. 이것도 살짝 웃겨 사실은. 근데 어쨌든 발의했네요. 근데 그 발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자기 몫이 사라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자꾸 총선용 악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걸 욕하려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뭘 하면 안 되고요. 수사 안 한 검찰이랑 법을 계속 논의조차 안 한 국민의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수사 안 한 검찰은 그동안 한동훈 전 장관이 계속 몸을 담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몸을 담을 거거든요. 그렇지. 거기에 대한 비판만 쏙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 문장이 만들어지지가 않지. 그런 상황에서 재밌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 보신 분들은 이거 되게 재밌었을 텐데 또 정황이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통정거래 정황을 김건희 씨가 알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화 내용입니다. 2010년 11월에 이때 무려 도이치모터스를 10만 중가 매도해요. 김건희 씨가. 근데 매도한 직후에 이제 그 매도를 자기가 시킨 증권사 직원하고 또 통화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증권사 직원이 되게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내가 매도를 하자마자 가져가네요. 이거를 이상해서 2번이나 물어봐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매도한 대량 이게 거의 이날 물량의 3분의 1을 김건희 여사가 다 내놓은 거라 그만한 물량을 갑자기 어디선가 확 가져간다면 전 있을 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니까 증권사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체결됐죠? 체결됐죠? 그러니까 거래가 체결됐죠라고 물어보기만 해요. 이상하다는 낌새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씨가 토로스 증권 2차 작전 세력입니다. 네. 2차 작전 세력의 통정매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총선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가 아까 말씀드린 여당 측 한동훈 장관이 했던 3개 네. 논리, 독소조항 얘기, 뭐 총선용 시점상 총선용이다, 혐의가 없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요. 네. 제가 재밌었던 거는 조선일보 어제 보도인데. 이건 이제 조선일보가 플랜 B 짜주는 거죠. 이 조선일보가 그쵸. 네, 한동훈 장관이 갈 길을 먼저 좀 여론을 다독여주는 것 아닌가. 네. 네. 전지 작업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사입니다. 맞아요. 보시면 아마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 후 김건희 특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 후에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안 받는 건 어때? 라고 말해줘.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독소조항도 없애야 된대.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총선 후에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 받겠다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급하게 해주고 있다. 그런. 자 마지막으로 네. 이게 사실 박철원 전 장관 때문에 박철원 전 장관도 한번 찾아보라고 하셔서 박철원 장관을 찾다가 제가 발견한 기사인데 정말 얘기 나오죠. 박철원 장관 박철원 기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동훈 장관과 박철원 장관을 비교하는 기사가 나올 것 같아서 찾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박철원하고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 언급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구나. 궁금하다. 지금 제가 찾아온 기사는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한 매일경제 노원명 기자의 팬클럽 거의 팬레터입니다. 이거 진짜 한심하더라. 진짜 팬레터인데 여기 박철원 장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약해드리면 최근에 박철원 장관을 갑자기 언급하는 기사들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철원 전 장관은 실패한 2인자인데 한동훈 장관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로 요약이 됩니다. 이 기사도 똑같아요. 근데 이 기사는 제가 잠깐이라도 좀 읽고 넘어가겠어요. 이거 너무 웃긴 기사라 가지고 보시면 일단 이 노원명 기자는 매일경제 칼럼을 썼고요. 이거는 기자가 쓴 칼럼이니까 기사입니다. 기고문도 아니고 보시면은 한동훈 장관은 전에 없던 정치 엘리트가 될 것이다. 우리 한국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정치 엘리트로 등장해서 정치 변화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얘기인데 보시면 한 장관 강남 8학군 나왔고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은 학부를 나왔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조선 제1검으로 검사로 성공을 했다. 얼굴도 그만하면 괜찮고 패션 감각 아주 좋아 보인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유명한 장인을 두었는데 그 딸인 아내가 심지어 아름답다. 이렇게 완벽한 한동훈 장관은 전형적인 정치 엘리트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재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좀 개철에서 용난 스타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제일 웃긴데 한국에서 우파가 좌파보다 인기가 없다. 왜냐면 우파에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패션 감각도 좋고 심지어 부인까지 아름다운 정치 엘리트들이 많고 좌파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좌파가 인기가 많대요. 한동훈이 전형적으로 그런 엘리트다.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얼굴까지 서울법대스러워서 위화감을 준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이미지의 완벽한 이미지의 정치 엘리트가 박철원 전 장관, 박찬종 씨 이런 인물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대중정치인으로는 실패했지만 앞서 언급한 박철원, 박찬종과는 다르다. 뭐냐면 치열하다. 명분에 대해서 치열하다. 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권의 이데올로그처럼 싸웠고 정치인처럼 치열하게 민주당하고 싸웠기 때문에 아니 민주당하고 싸우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장관은 정권의 이데올로그가 되면 안 되지. 차라리 관상목이 낫지. 그러니까 관상목이라는 건 예쁘기만 하고 쓸모없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고 한동훈은 그거와 달리 쓰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본데 장관이 정치인처럼 싸운 거를 칭찬해주는 칼럼입니다. 좀 이따 박철원 씨 얘기하겠지만 지금 얘도 잘못된 게 박철원, 박찬종도 이른바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와이프가 있고 스스로 외모도 잘생기고 패션 감각 좋고 여기에 해당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얼굴 찾아보세요. 그렇구나. 해당 안 하고 주로는 숨어 있었던 사람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박찬종 씨 같은 경우 누가 외모 칭찬합니까?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 칭찬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한동훈 장관의 말솜씨를 보면 국회에서 말하는 걸 보면 프랑스 혁명기 당통과 마라, 로베스피에르가 생각난다. 열정과 논리, 수사의 균형이 탁월하다. 한국 정치에서 본 적 없는 유형의 웅변가다. 혹시 나는 이거 알고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로베스피에르 그러니까 당똥, 마라
로베스피에르, 그러니까 이른바 프랑스 혁명 시기의 3대 혁명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묶어서 한 것 같은데 네. 로베스피에르 단두대에서 뭐가지 날아가지 않았나요? 날아갔고요. 본인도 네. 그러한 공포 정치를 남을 그렇게 했고 자기도 그렇게 당한 그런 케이스고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면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위대한 혁명가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공포 정치로 불려요. 공포 정치의 상징이지. 지금 보수가 가장 싫어하는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면서 좌파 쪽의 공포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포 정치, 이른바 대중 막 혁명, 열기, 공화주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낸 공포 정치, 위험한 정치 그 대표 인물이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모가지 날라간. 한동훈 장관이 저주잖아. 한동훈 장관이 로베스피에르처럼 행동하면 보수가 좋아할까? 솔직히 저 박철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박철원이 훨씬 한동훈보다 낫습니다. 아, 그럼요. 박철원 전 장관이 물론 수사도 특히 비자금이 많아가지고 수사도 여러 번 받기도 했는데 감옥에도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슬롯머신 사건으로. 근데 제가 이제 레터에는 써놨는데 박철원 전 장관이 5060을 모두 거친 아주 실세거든요. 황태자라고 불렸던.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실세이자 황태자인데 5060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공작 정치를 했다는 혐의는 좀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교와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정권보다도 낫다는 얘기를. 통튼 거보다도 나아요. 통틀은 거보다도. 확실히 솔직히 말하면 박철원 전 장관은요. 야권에 있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야권들에게는 살짝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전략 잘 짜고 실제로 엘리트로 큰 사람이거든. 치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청소년 체육부 장관 했지, 정무수석 했지, 외교특보 했지, 뭐 돌아다니는 어떤 이력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 로얄 젤리를 먹고 큰 그런 엘리트, 관료나 이런 계통으로. 솔직히 말하면 민주화 운동을 했고 뭐 야권 인사들은 한 번도 행정부를 제대로 담당해 본 적도 없었고, 예를 들면 뭐 판사나 이런 거 오래 하고 지금에서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도 들어오고 그럴 뿐이지. 솔직히 말하면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는 직종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권이나 민주화운동 세력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은 좀 있었고 선비들은 있었고 운동을 했지만 이제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아서 엘리트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 지배계급이진 않았었으니까. 근데 박철원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얄 젤리 먹고 큰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큰 정치할 수 있거든. 북방 외교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권은 줄 수 있었고. 박철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김영삼이 박철원을 엄청나게 견제했습니다. 그래서 3당 합당을 하자마자 김영삼이랑 싸워가지고 그렇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축출된 거죠. 축출된 박철원 거죠. 씨가. 내부 권력 투쟁에서 진 거고요. 그 얘기는 김영삼이 박철원보다 훨씬 높은 정치력을 가져서도 이지단. 왜냐하면 정치 능력은 또 김영삼이 사람 꼬시고 이런 거. 김영삼이 시대의 대세였기 때문에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박철원은 그대로만 놔뒀다면 굉장히 높은 뭔가를 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 감은 솔직히 좀 아니었었고 능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능력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군부 독재 그리고 잔재로 보였기 때문에 대중 정치인을 요구하기 시작을 한 거야. 김영삼이 최초의 대중 정치인이거든, 대통령이 된. 그렇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박철원은 뭔가 음침한 이미지였다고.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왠지 남영동 근처에 있을 것 같고. 일은 잘하는데 공작할 것 같고. 그치. 친하게 지내고 싶지 맞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이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그래서 사실 그 3당 합당도 박철원 씨가 주도하고 판을 짠 거라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실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빚이 있죠. 그래서 미묘한 관계였는데 결국에는 박철원 씨가 너무 그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슬롯머신을 터뜨린 거 아니냐. 그렇지.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걸 잡은 게 홍준표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장관과 박철원 씨를 비교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공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현재의 대통령이 된 사람과 오래전부터 붙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면서 이제 2인자 취급을 받는, 이른바 황태자 취급을 받는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박철원이거든요. 그렇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는 좀 달랐고 황태자는 아니었고 노태우는 동반자였을 뿐이었죠. 예를 들면 김영삼의 황태자가 누구야? 한 명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아들 아니에요? 아들? 진짜 김현철 씨? 김현철이잖아. 그렇구나. 김대중의 황태자가 누구야? 없어요.
박지원 황태자가 아니죠. 하인에 가까워. 친복에 가까워. 하인이라뇨. 하인에 가까워 진짜로. 잘 부려 먹었잖아. 노무현의 황태자 없죠? 예. 저 누구야? 이명박의 황태자가 있습니까? 그러네. 그렇게 박근혜의 황태자 없어요. 꼽기가 어렵네. 네. 어디든요 2인자가 권력을 주게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심지어 김종필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맞아. 안 됐잖아. 안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으면서도 황태자로서 모든 걸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부상해서 앞사람 것을 딱 넘겨받은 케이스는 없어요. 네. 특히나 민주정치에서는 불가능하지.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한동훈 장관 때문에 박철원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정치권에서도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홍준표 시장도 얘기하고. 근데 저는 박철원 씨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을 실패한 2인자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 그렇죠. 사실은 할 만큼 한 2인자지. 다 했어. 다 누렸지. 다 누렸고요. 심지어 이 사람 국회의원도 해요. 감옥 갔다 와서. 맞아. 네, 그러니까 다 한 거야. 실패 안 했어. 실패 안 했어. 왜 실패했다고 하는 건지 대통령이 못 돼서 그런가?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모든 게 좀 무리한 비유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2인자 황태자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또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실패 안 할 거야. 그리고 박철원은 실패한 2인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한동훈이 급으로 따지면 박철원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2인자로서의 탄탄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인생을 다 검사로만 지냈기 때문에 만약에 2인자로 비슷한 급이고 심지어는 박철원만큼도 더 이상의 성공을 하겠다? 그 공식을 한번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공식을 그리려면 저는 딱 한 가지 답변이 없습니다. 아버지 잡아먹는 것뿐이 없어요. 지금까지 2인자의 승리에 굳이 말하면 승리라든가 조금이라도 대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 배신해서 잡아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는 많죠. 노태우의 6.29 선언 그리고 노태우가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전두환을 백담사 보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엔 그 동반자인데도 황태자도 아니라 심지어 진짜 거의 라이프 파트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내버리잖아요. 그런 케이스 말고는 없어요. 그냥 저기 총으로 쏴 죽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 본인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철원 씨도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 막 돈 받았다고 막 폭로하고 그랬어요. 2008년인가?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기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하고 비교하기 좀 이상하다 느낌 바로 드실 겁니다. 그 정도로 무리한 비유를 할 정도로 지금 언론 보도가 한동훈 장관에게 긍정적이다. 박철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근데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져오는 얘들이 너무 형편없고 너무 수준 낮고요. 공부도 안 했고. 아니 근데 박철원 씨는 도대체 왜 가져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나마 이제 박철원하고 연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2인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2인자 황태자로서 2인자로서 나름대로 어쨌든 꽤 이력을 남긴 사람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박철원 알아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유가 나오잖아. 근데 잘못됐지. 그러면 이미 박철원만큼 뭔가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 언론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그 여권의 대권 구도라고 하는 건요.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유형화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굳이 말하면 쿠데타에 가까운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지. 저는 약간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종의 내부 쿠데타에 좀 가까운 케이스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부 쿠데타에 가까운 케이스고 검사 쿠데타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케이스고 굳이 비교하면 쿠데타에 좀 더 비견될 만한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정치인 맞지. 그렇지. 새로운 유형인 건 맞지. 정치인 맞지. 이걸 엘리트로 포장해줄 이유는 전혀 없고. 새로운 정치 유형은 맞다.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컨텐츠는 뭡니까? 서울에 보면 비유할 거 없나? 많은데. 당신이 장태환처럼 해라. 멋있네. 국민의힘의 김호랑이 될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얘기하면은 외로 더 잘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지금 천만 영화인데 지금. 왜 안 할까? 왜냐면 실패했잖아. 김호랑 그렇다고 성공한 애한테 비유하기도 또 약간 그 영화에서 성공한 사람 비유하면 큰일 나요.